이종환 교수님. 예, 네. 5분 꼭 마치겠습니다. 그 두진호 박사님 발표를 주신 글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인석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분류 중에 전략 환경과 전장 환경에 대한 두 개의 사례를,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대해서 전략 환경과 전장 환경을 굉장히 잘 분석해 주시고 그것의 한국적 함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례 같은 게 참 안쓰러운 게 결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한미동맹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이 있으나 결국은 동맹이 아닌 상태에서 그 지원이 갖는 한계라는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계기로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력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두진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크게 보면은 전략 환경에서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에 있어서의 첨단 전략 무기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최첨단 기술 발전이라는 것보다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 대비로서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그 확충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 전략 환경과 전장 환경 모두에 있어서 결국 지금 한미 동맹의 미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아까 유인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그 동맹 사이에 그리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 결국은 한국의 협력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분업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공군과 해군 전력 그리고 또는 해병대 전력까지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한국의 지상 전력이 그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조금 의문이 생겨가는 지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결국은 중국의 부상 또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또는 인도태평양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부르든 그 지역에 있어서의 한 가지 유사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유사에 대한 대비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로부터 발진해 오거나 아니면은 사세보나 요코스카에서 오는 미국의 해군 전력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미군 전력이 그 잠재적인 대만 유사에 어느 정도의 묶여 있다면은 이 부분이 한국이 결국은 대만 유사라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유사에 대한 이 전력 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키나와와 아니면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미군 기지들 다 연합사 후방 기지이긴 한데 연합사 후방 기지지만 동시에 미군 기지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의 전략 판단 속에서 두 개의 동아시아 내에서 유사의 대응이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 군과 이 미군 사이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그 분업 구조에 대한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요게 작년에 그 캠프 데이비스에서 얘기한 그 커미트먼트 투 컨설트에서 잘 체계적으로 삼국 사이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한국이 그 첨단 전략 무기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 좀 의존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지상군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미국과의 분업 구조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만 얼마나 미국이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그 보증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은 결국은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가 처해야 될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집중을 하면서 첨단 전략 무기를 미국에 같이 분업 구조로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래야만이 결국 현재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재정 구조에서 국방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첨단 전략 무기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국제 환경이 된다면 현재의 이 재정 구조에서 뭐 지금 아까 두진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뭐 그러니까 작년에 육군력 포럼에서 얘기했던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병력을 갖다가 증진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과연 같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지점까지도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기 체계라는 고민에 있어서 다시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신뢰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는 다시 좀 원론적인 부분으로 회귀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국제정치 분야의 큰 논제 중에 하나가 동맹인데요. 전쟁과 동맹. 어떤 면에서는 이런 군사적인 변수와 정치적 변수가 넥서스를 이루는 또 하나의 고리인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 간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 또는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어떤 넥서스의 문제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이 올해 말에 우리 주위에 펼쳐지게 될 우리 어떤 미래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큰 환경의 변화이지 않나 싶은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 합동군사대학교의 최영찬 대령입니다. 합동군사대학교는 그 김관진 장관님께서 이렇게 여기 계신 김관진 장관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창설한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래의 국방을 짊어지고 갈 중령 장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10회 육군력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토론을 위해서 저는 그 간단하게 그 슬라이드를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토론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안에 하실 수 있는 슬라이드죠? 예. 그 너무하십니다. 예. 인지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이제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 비전, 그리고 미래 작전 환경 분석서 육군 교육사회, 그리고 합동군사대 연구가 를 뽑을 수 있는데요. 그 특히 이제 육군 교육사의 미래 작전 환경 분석서에는 우리의 육군의 노력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인지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인지전에 대해서 물론 그게 이제 나토 이노베이션 허브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들을 수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항은 이제 홍일점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에 대해서 육군의 관심을 단적으로 좀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송태현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만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 마이크는 되는데 이거 사용하십시오.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송태현 박사님에 대한 발제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지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인지전이라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를 해보면 우리 행동의 근원, 즉 사령부라고 할 수 있죠.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뇌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뇌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 정보를 활용한 전쟁 수행 방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그런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득적인 인지,
그러니까 생특적인 인지라는 것은 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취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학기술에 의한 어떤 그 인지전은 과거에 이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득하고 하는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인지전의 수준을 이제 넘어섰다. 이제 강요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과학기술 발달로 강제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지전 정의를 조금 포괄적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그 미래의 인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제문에서도 이제 미래 인지전의 고도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잘 축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지전은 뭐냐? 소셜 미디어 무기화에 의한 인지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뇌과학의 무기화를 미래 인지전 모습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뇌과학의 무기화 자체를 이게 단순하게 미래 일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이다. 이거는 이미 뇌과학의 그 무기화 자체는 미 국립과학재단과 그리고 상무국 그리고 미 국방부가 권장위에서 이제 공식화된 MBIC 기술, 그러니까 뉴로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IT 그리고 인지과학기술이 융합된 기술을 통해서 이미 현실화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가 인간 능력 증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한 10년에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그 뇌과학의 무기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러한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경에 미국의 브레인 프로젝트라든지 중국의 CBP, Chinese 브레인 프로젝트가 이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미 10년 전부터 이 뇌과학 프로젝트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군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과학의 무기화의 이제 선두주자는 중국이죠. 중국 뭐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미 그 비인간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그 미국의 상무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은 바 있고요. 2014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좀 개념이 이게 이제 아주 특이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2014년도에 그 인민해방군에서 재내권이라는 그 이제 개념이 나오고요. 2018년도에는 재집권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재내권은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인 컨트롤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린 것으로 조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커맨드죠. 이제 완전한 이제 뇌의 통제를 의미하는 거고, 재집권은 그거보다 좀 확장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제하는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이때 제시를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 미래 군사 혁신 방향으로서 그 진흥화전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이 진흥화전의 추진이 인지전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제 강력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도 뇌 통제의 개념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제 과거의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지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지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언급이 됐고, 그리고 상당 부분 그 개념 정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별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2000년도에 벌써 인지 영역이 최초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제 미 국방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물리 영역, 정보 영역, 그리고 인지 영역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인지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이제 주요 지휘자들에 의해서 개념화되고 언급됩니다. 한 가지 조금 예를 들자면
2017년도 정보 월드와이드 컨퍼런스에서 미 정보국장 스튜어트가 인지전 개념에 대해서 최초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랜드 연구소의 왈츠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201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의 인지 조작, 이것을 이제 미 상원 사이버 안보 군사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미국이 cognitive security, 그러니까 인지 안보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하고 2020년 어간에는 이제 인지전 개념뿐만 아니라 MBI 융합 기술과 이에 따른 뇌과학의 무기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2000년도 이후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인지전, 그리고 인지 영역, 그리고 뇌과학의 무기화를 재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승리를 위해서 인지 우세를 좀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인지 우세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나토에 의해서 이제 워파이팅 캡스톤 컨셉이라는 이제를 제시를 합니다. 2021년도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토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이제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인지 우세 개념입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인지 우세 개념을 봤을 때 나토는 이미 인지전의 개념과 인지전의 개념을 이제 신전쟁 수행 개념으로, 그리고 인지 영역 자체를 전쟁 영역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인지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서 대신 다음번에는 제가 꼭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예, 서린우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서린효 교수입니다. 제가 실은 2015년 제1회 육군역 포럼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육군역 포럼이 정말 육군뿐 아니라 우리 군의 가장 그 선진적인 화두를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군과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고 또 화두가 던져지는 자리로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발표해 주신 논문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사안만 이렇게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반도에서 벌어질 미래전 양상을 다시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다중 전쟁 상황은 어떤 우연의 일치의 연속이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인 산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미국의 군사 개입 역량이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에 대해서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기존의 각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좀 불만을 갖고 있던 국가들은 하나의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상호간에 내가 어떤 분란의 행동을 발생시키면 그것이 다른 국가에게 기회가 되고, 또 그 국가들의 분란적 행동이 나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사실상의 조율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고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이러한 조율을 공식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봤던 러북 협상 같은 것들은 이러한 어떤 공식적 조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만 사태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한반도의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과 그리고 미래전의 양상을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서 최첨단에 있는 과학 기술들을 전쟁에 도입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제 전쟁의 양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유인석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디지로그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언어학자께서 2006년에 제기해 주신 개념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마이클 오한론 그 박사의 강연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미래전 기획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놓치고 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지적해줬고 또 이런 개념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의 경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할 미래전은 미래전과 현재전, 심지어는 과거전도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그 미래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다라는 점을 이제 두 번째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적 군사혁신 기획이 앞으로 이제 세계 군사 질서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갈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어떤 점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전쟁 또는 심지어는 복수 전쟁이 동시 발생하는 상황은 세계 군사 질서의 어떤 보편적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군사혁신은 지역 단위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지역에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은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 건설을 상당히 매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군사혁신을 자신들의 그 역량과 여건에 맞게 수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한국군은 정말 세계 최첨단의 군으로서 특히 미국과의 그런 안보 협력과 연합 지휘 체계 하에서 세계적인 군사 표준에 해당하는 군사혁신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제 습득해 나가고 또 한국적인 군사혁신을 주도해 갈 건데요. 그와 동시에 아까 디지로그라고 하는 측면, 현대전은 그 미래전과 또 현재전 그리고 과거전이 공존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하나가 북한판의 비대칭적 미래전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래전의 요소들을 저개발 국가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가장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 이제 우리의 최첨단의 그런 군사혁신의 결과물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 각지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고 따라서 새로운 미래전 요소들이 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또 언론은 더욱더 미래전 측면에 주목을 하면서 미래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압박은 커질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래전을 대단히 기만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미래전의 비대칭적 활용 또는 현재전적 요소나 또는 과거전적 요소를 비대칭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첨단 미래전을 또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 하는 점들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동력을 잃지 않고 한국적 군사혁신을 계속해서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혁신은 훨씬 더 복합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첨단 미래전의 양식 중에 한반도 상황에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또 과거전과 또는 현재전 그리고 미래전의 비대칭적 활용에 대해서도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의 군사혁신의 개화기를 벗어서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 오늘 육군력 포럼이 바로 그런 성숙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미래전의 군사혁신 기획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토론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